세상에 요즘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만 만약에요 자기 아내가 참나 진짜 다른 남자하고 모텔에서 나오는 걸 목격한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양진민 변호사님?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아하. 이게 지난 2월 19일에 새벽에 있었던 일인데요. 네. 부산의 한 모텔 앞입니다. 근데 한 30대 남녀가 이제 나오는데 그 자리를 한 남성이 갑자기 달려들어서 덮치는 겁니다. 어허. 그래서 무슨 관계인가라고 봤더니 이 달려든 남성 같은 경우에는 그 모텔에서 나오는 그 남성과 여성이 있었잖아요. 그 여성의 남편이었습니다. 하하. 그래서 딱 보니까 사실은 이제 불륜 관계를 맺고 나오는 장면을 포착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성은 이제 남편이 갑자기 등장하게 되니까 다급해진 겁니다. 그랬더니 남편에게 뭐라 그랬냐면 내가 술을 마셨는데 술이 취해서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모텔로 끌려오게 됐고 결국에는 이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나는 성폭행 피해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밝게 되죠. 날이 밝으니까 여성은 이제 피해자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네. 실제로 그 함께 모텔에 들어갔던 남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이게 불륜 장면을 포착해서 이 뭔가 이게 달려든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내는 아니야 여보 나 지금 술 먹고 의식 없는 상태에서 이 남성한테 몹쓸 남성한테 정말 몹쓸 짓을 당했어. 나 그 다음에 또 다음 날 고소까지 했어요. 그러면 그때 모텔에서 나왔던 이 남성은 순순히 인정했습니까, 양진 변호사님? 근데 이제 입장이 엇갈리는 겁니다. 여성은 끝까지 나는 성폭행 피해자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같이 이제 모텔에서 나온 남성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우리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지 난 결코 강제로 성폭행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서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아니 김복준 의원님, 네. 이게 무슨 상황이? 이거 이제 진실 누구 말이 맞는지 밝혀낼 수 있어요, 이걸? 어차피 남성 같은 경우는 합의에 의해서 같이 모텔에 들어가고 성관계했다고 얘기하는 거고 네. 여성 같은 경우는 술 취했는데 잠시 의식을 잃었더니 이 남자가 나를 모텔로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성관계를 했으니까 이거는 이른바 얘기하는 297조 강간이라는 얘기거든요. 뭐 준강간 정도 얘기하는 거죠. 술 취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양쪽 진술이 상반될 때는 경찰이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죠. 뭘까요? CCTV 확인하는 겁니다. CCTV를 경찰이 확인하면 모텔에는 출입구에 다 있어요. 그러겠네요, 거의 네. 뭐 호텔은 뭐 지극히 당연히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모텔에 이르는 길에도 CCTV는 깔려 있죠. 아하. 지천입니다. 요즘은. 네. 그러니까 경찰이 확인을 해봤더니 네. 글쎄요, 이 남성한테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본의 아니게 끌려가는 여성의 모습이 아니에요. 왜요? 너무 다정히 손을 잡고 모텔 들어가고 나가고 그다음에 그 화면상으로 CCTV 화면상으로 볼 때도 이 여성이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하. 그리고 뭐 비틀거리는 거 전혀 없고 아주 정상적인 보행을 하더라. 네. 이렇다면 이거는 이 여성이 자의적으로 남자를 만나서 모텔로 간 걸로 보이는 거예요. 아하. 뭐 경찰은 여기서 판단이 되겠지만 네. 솔직히 제가 이런 사건을 꽤 많이 했어요. 그러겠어요, 진짜. 네, 일산에 있을 때 자기 남편한테 이런 불륜 사실이 걸리면 사실은 그동안 어떤 한번 그 성폭행을 당하고 나서 그거를 남편한테 이른다고 하는 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 모텔을 들어들었다 이런 식으로 고소장 써가지고 오는 경우 많거든요. 네. 그때 저희가 이제 이런 수사를 꽤 많이 해봤어요. 그때도 이런 CCTV나 주변 정황이 많이 이제 여러 수사에 가지 도움됐겠네요. 네. 그런데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김복준 의원님 말씀처럼 CCTV만 몇 개 돌려보면 다 나올 상황인데 왜 당시에 이 아내라는 사람은 거짓말을 했을까요? 이게 순간만 모면하자는 건데요. 실제로 터널식 사고라고 합니다. 터널이 앞에밖에 안 보이잖아요. 쭉 계속 나가는 것. 이걸 순간에 모면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하는 거죠. 이 사후의 일들은 거의 생각하지 못합니다. 네. 그리고 아침에 아마 남편이 그럼 넌 증거 빨리 성폭행 당했으니까 신고를 해야지라고 다그쳤을 겁니다. 그럼 그 행동을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더 이상 처리할 수 없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일이 커지는 건데요. 문제는 여러 방면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방면들이 있는데 자신은 철저한 피해자가 되고 상대방은 철저하게 가해자로 만들었던 방법을 선택한 것이 사실 악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런데요, 양지민 변호사님, 이게 간통죄가 지금은 위헌이라고 사라졌잖아요. 지금 이 사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간통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간통죄로 처벌을 할 수는 없고 그럼 성폭행 혐의가 있나 이제 수사기관에서 봤더니 CCTV라는 이게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게 있잖아요. 아하.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보니까 이거는 성폭행 혐의는 없다라고 해서 이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게 되고요. 네. 검찰은 이 여성을 반대로 이제 무고죄로 기소를 하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성폭행을 당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아. 허위로 그런 사실을 이제 고소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내가 피해자다라고 주장하던 사람이 가해자로 몰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 그러면 김복준 의원님. 예, 예. 말 그대로 지금 양재민 변호사님 설명처럼 무고죄라는 네. 게 그 사람이 상대방이 죄가 없는데도 고소한 게 무고죄라는 거예요? 네, 이 무고죄는 이제 어떤 거냐면요. 상대를 그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있거나 아니면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제 이른바 음해하는 거예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가지고 그 처벌을 요구하는 그런 게 이제 무고죄인데 이거는 그 어떻게 보면 국가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일이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이 무고죄는 상당히 큰 죄입니다. 그래서 아하. 형량도 보면은요. 네.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근데 박지훈 변호사님 궁금하긴 해요. 왜 그러면 고소장 접수하기 직전까지도 남편이 의심해서 그러겠지만 왜 고소장을 접수하는 액션까지 실제로 취했을까요? 그렇죠. 이 부담감이 사실 있는 거죠. 사실상 무고죄의 처벌보다는 당장의 이런 불륜이라든지 남편의 추궁이 두려워서 그랬을 걸로 보이고요. 실제로 이 사건은 검찰이 기소를 해서 그래요? 재판까지 가게 됩니다. 네네. 재판에 갔을 때도 이 여성은 비슷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성관계 당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합의보다는 어떤 성폭행을 당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다만 검찰은 반대로 얘기를 하죠. 검찰은 이런 불륜을 피하기 위해서, 불륜을 감추기 위해서 허위로 남성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무고죄에 해당한다라고 검찰은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근데요, 김복준 의원님, 예. 여성의 입장이 그거예요. 무고의 의도가 없었다. 악의적으로 허위 신고한 게 아니다. 만취해서 기억 안 나는데 이게 무슨 청문회에서 나오는 답변 같아요. 네.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네네. 기억이 안 나니 네. 이 여성이 그러는 거예요. 난 기억이 잘 안 나니까 그 남성을 성폭력으로 내가 일단 그 고소했으니까 조사 한번 해보고 그게 인정되면 처벌해주고 아니면 말라는 식의 이게 말이라고 합니까 이게? 네. 예? 저 기억이 안 난다고 면책됩니까? 네. 그 법에 명백히 돼 있어요. 법에 그 법률의 부지도 면책 사유가 될 수는 없어요. 법을 몰랐다고 죄를 감해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겠네요, 진짜. 또 이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네. 누가 뭐래도 본인의 불륜이라는 어떤 그 윤리적인 어떤 비난거리를 위기를 모면하려는 그 시도에 불과한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무고죄는 성립된다고 봐야죠. 이런 주장을 혹시라도 재판부가 인정했을까요? 양지민 변호사님? 네, 재판부가 이제 여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네. 반대로 이제 검사 측의 기소 의견을 다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내가 취해서 기억이 안 났고 정말 처벌이 되면 처벌해달라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되면 무고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뭐 거의 없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재판부에서도 그 CCTV를 주요하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술에 취한 정도가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모든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 여성에게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이제 판결이 선고가 됐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무고죄 같은 경우에는 국가 법익을 이제 해하는 그런 범죄일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의 사실 법적 안정성을 굉장히 해하는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 사람을 고통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소를 하기 시작을 한다면 정말 끝도 없이 이게 이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고죄라는 것을 처벌을 하는 것이고 그런 범죄가 인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상황은 딱 그러한 상황에 무고죄가 성립되는 상황에 딱 맞아 떨어진다고 보입니다. 그러면은 박지훈 변호사님. 네. 이 여성이 무고죄예요. 그런데 저 몰랐어요. 그냥 아님 말고 혹시 조사해보고 뭐 있으면 그냥 이 사람 남자 처벌하고 없음 말고 그냥 저 봐주세요 하고 하면 이 여성 처벌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이 부분이 이제 무고가 성립하는데요. 사실 그래서 많은 얘기들이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무고죄 같은 경우는 수사기관에 아니면 사법기관의 절차를 혼돈시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겠네요. 지금 형량이 10년이고 뭐 정해져 있긴 하지만 아예 형량을 만약에 살인죄를 무고를 했으면 그 사람도 살인죄에 해당하는 형량을 주자. 성범죄는 지금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네. 준강간이나 뭐 강간죄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그만큼
무고죄를 주자라고 이렇게 뭐 입법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아직 통과된 건 아니고요. 아하. 다만 이 사건에서도 처벌한 걸 인정했기 때문에 이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입니다. 아, 집행유예라면 어쨌든 이 사건에 대해 무고에 대해서는 유죄를 내린 거란 네,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집행유예. 뭐 당장 이 교도소에 가는 건 아닙니다만 집행유예라고 일단은 재판부가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글쎄 이거는 그 죄질에 비해서 솜방망이 쳐버리니까 어떻습니까, 김복준 의원님?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고죄가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거를 계산한다면 6개월의 형량, 그다음에 그것도 뭐 구속하는 게 아니고 집행을 또 2년 유예해 주는 거는 큰 처벌은 아닌 걸로 보이는데, 다만 이 경우는요, 네. 다른 무고하고 좀 사안이 좀 구분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경우는 상대 남성도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을 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배우자가 있는 그 여성을 대상으로 썼던 그 성적 상간행위를 했다는 거는 네. 뭐 위법한 거는 아니라고 치더라도 간통죄 없어졌으니까 네. 도덕적으로 간접적으로 비난의 요소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이제 무고죄에 있어서 약간은 작용한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런 거 말고 터무니없는 걸 가지고 법적으로 고소해서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는 무고죄를 좀 강하게 처벌을 해줘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가 그렇지가 않아요. 아하. 이 보면 2016년도 통계를 보면 그 무고죄로 기소된 사람들이 1,206명이에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실형으로 선고받은 사람은 11%. 아. 141명이고 네. 벌금형이 47%. 그다음에 이제 집행유예가 32%인데 네. 물론 집행유예는 실형으로 간주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형 아까 11%하고 32%를 합치면 43% 정도는 실형으로 봐야 됩니다. 집행유예는 실형입니다, 사실. 네. 그런데 사실 이런 걸 보면은 아닌 말고식, 이 무고죄가 아닌 말고식의 그런 느낌이 있다는 게 좀 느껴져요. 이 통계만 보더라도 김유희 프로파일러님. 이랬을 때 어떨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나는 분명히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내가 무고를 당하고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이 남성의 심리를 따라가다 보면 처음에 되게 배신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아하. 억울함을 느꼈을 것 같고요. 네. 또 수사를 받다 보면서 아, 내가 진짜 처벌을 받는 건 아닐까라는 불안감이 굉장히 엄도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다가 실제로 막 소문이 막 퍼질 겁니다. 이 사람은 하지도 않은 일에 맞아요. 대해서 더 많은 소문들이 퍼지면서 2차, 3차 자기가 또 피해를 입었을 거고요. 네. 실제로 이렇게 집행유예가 났을 때 아, 나의 고통은 이렇게 큰데 어떻게 이렇게밖에 판결이 나지 않지라는 어떤 사회에 대한 불신도 분명히 맞아요. 갖게 될 겁니다. 자기가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잘못보다 크게 돌아왔을 때는 거기에 대한 믿음보다 불신 그리고 불만이 많이 쌓이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법에서도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한때 근심을 피하려다가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다. 그런 걸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